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로 활동 중인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초 내려와서 사람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오셔가지고 엄청 걱정하고 내려왔고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2018년 정도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여자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대구를 굉장히 자주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내려와서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동대구 역 앞에 못 보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헤어지고 나서 내려올 일이 없었겠죠. 네. 대구를 속으로는 마흔이 저주하면서 자,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경북 의성에서 이제 출생을 하다 보니까 대구 하면 너무 이제 많이 와닿고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투리를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때마다 약간 정겹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27년을 살다가 제가 서울 올라갔거든요. 10년 차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도 그렇고 대구는 또 더 힘든 지역이라서 민주당에게 올 때마다 이제 더 저보다 전투력이 세고 또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깐만 책을 썼다고 이렇게 노무현재단 지역 위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대구 경북 노무현재단 지역위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기 전에 이제 대표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랑 상관없을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1986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이제 37살이고요. 간단한 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8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86년 이후에 되게 많네. 지금 손을 막 드는 거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손을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있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는 이제 황희두 이사님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때 좀 과감하게 가감 없이 여러분들 아무 질문이나 좀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왼쪽에 오창석 네, 고맙습니다. 친척을 심어놓자 했죠. 되게 인기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일단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이제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이 있었고 그 대선 예비 경선이 있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 시장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당시는 이거는 대선을 이기기 위한 예방주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민심이 좀 이탈한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하면 대선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도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반성과 각성, 경각심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30의 마음이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다르진 않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한 30여 페이지를 써서 이해찬 대표께서 2018년 당대표 역임하실 때 민주당 패널 소통반이라고 해서 종편이나 뭐 KBS, MBC, SBS 3사 이렇게 민주당 몫으로 패널로 나가는 그 출연자들 단체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렇게 정보 교류를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 4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올려서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를 조금 알아달라. 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제 나이 또래 마음은 누구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이제 40여 명 중에 딱 2명이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 분이 최민희 의원,
한 분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제주의 김한규 국회의원. 그때는 청와대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가기 전이었었죠. 그 두 분이 다 읽고 피드백을 해주고 만났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말씀하시길 당시 국토부 장관 청와대 인사들한테 다 밀어서 넣어줘서 보여줬다. 이희찬 대표한테도 보여드렸다. 라고 하고 그걸 다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도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잠시 차담회 같은 걸 하자라고 해서 내려갔었죠. 저만 내려간 건 아니면 1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 역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말을 좀 했었죠. 일단 재보궐선거에 졌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망한 거부터 말씀드리겠다. 깔끔하게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은 망했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청년 취업도 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잡고 가도 두 가지만 좀 정향적인 메시지만 내더라도 조금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민희 의원이 이제 보고서를 30여 장을 프린터 출력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 도지사 책상에 올려두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저녁 7시쯤에 차담회를 했으니까 새벽 12시 한 30분쯤에 이재명입니다.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내용을 쓰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받든 안 받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얻었을 거잖아요. 그 정도의 도지사의 관심이라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설령 저한테 환심을 사서 지금처럼 미담처럼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바쁜 와중에 도지사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진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었고 그 보고서의 전체 틀이 이 책의 근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우는 좀 도발적으로 썼어요. 0.7%포인트 차이로 진 것이 아니라 가까스로 0.7%까지 따라 붙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집어서 아까 전에 86년 이후 출생자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배들 시키면 욕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빨간 검정색 마스크 첫 번째 이유를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신 그 부동산 문제. 네. 자 다음 분 저 맨 뒤에 계신 거 맞죠? 흰색 후드티 네 정면에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저는 당이 하나가 됩니다. 당이 하나가 되십니다. 바로 앞에 계신 분은 커뮤니티 소통이 부족했다. 자 왼쪽에 지금 회색 티셔츠 분 네. 네.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공부를 제대로 못해줘서 정책 공부의 실패. 저는 이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감 지수는 훨씬 더 크게 저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에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일주일 전까지 3%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었고요. 2월경까지는 7에서 8 실제로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후보 개인기도 있었고 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상대 후보의 무능함과 신뢰 없음이 또 퍼센트 차이를 좀 좁힌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73으로 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졌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이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이유들이 이유가 되는 것인데 각자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성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놓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유가 모두 대선 패배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로 첫 번째 챕터를 그렇게 썼고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야당이 돼서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놀랍게도 몇 개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도를 두고 뼈아픈 복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책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부동산과 기본소득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개인적인 보고서를 쓰거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기본소득을 세게 비판하고 안 된다고 말씀 전해드린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2022년 3월에 필요했었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대표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된다. 근데 동의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이 트레이드 마크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수준에서 실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가장 큰 화두가 기본소득이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묻혀져 가고 있었으면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라고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2월에 캠프 차원 그리고 대표가 당시 후보였으니까 후보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국토보유세. 근데 국토보유세 재원 마련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지금도 해보시면 캠프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일정 정도 되돌려주면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고 부동산 가격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서도 더 많이 걷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구간을 나눌 것이며 어느 정도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했을 때 캠프처럼 답변을 못했습니다. 기사가 남아있어요. 국토보유세를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이건 바꿔서 설명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대통령 후보면 2월이라면 3월 9일에 당선되면 5월부터 시행할 정책인데 2월까지 정확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비판했었던 거예요. 해도 된다. 그것이 훨씬 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되는데 어떻게 캠프 차원에서 후속 설명 없이 이 공약 먼저 던질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월 말 공직선거 기간 들어서는 그 공약들이 다 뒤로 빠졌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좀 뼈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한테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연락을 할 수는 없었고 4월쯤부터 다시 제가 생각하는 보고서나 짤막한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대표께서 만약에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 스스로의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시는 것이 다음번 선택받을 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대표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줘서 앞으로도 쓸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써서 보내주시고 내용 다 이해하고 앞으로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날썩에 비판하거나 정말 듣기 싫은 말도 참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이야기할 정도면 나도 조금 더 이 사람을 위해서 또는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때문에 저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세게 얘기할 수 없었다.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김조원 민정수석이 다주택자한테 집 팔라고 하니까 민정수석 직을 던지고 나갔죠. 그때 조선일보가 직 대신 집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드라인이 악의적이고 기분이 나쁜데 김조원 수석의 행동으로 봤으면 그건 팩트였죠. 국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같은 기간에 그게 2020년 5월에서 8월입니다. 청와대 다주택자가 한 8명이 동시에 직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후에 김현미 장관이 빵이라면 어떻게든 굽겠다. 근데 저는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게 악용당하기 너무 좋은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가 있기 직전쯤에 김상조, 박주민 의원의 전세 자금을 올렸던 것이 터졌고, 그리고 LH가 또 터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필요했었던 게 배 고품을 해결해 주는 것과 배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배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민주당이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왔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다주택자를 모두 1주택자로 만든다고 해서 다른 서민들이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특히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대구는 부동산이 나만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잘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LH로 모두 터졌던 거죠.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LH 사태가 터졌을 때 LH 임직원들이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덕분에 다른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것이냐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아니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개인이 헤쳐먹은 게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몇몇 개를 헤쳐먹어서 다른 서민들이 아파트를 못 구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몇 천 채씩 가졌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몇 천 채씩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몇 천억치는 해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벼락부자라는 얘기는 들어봐도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형성될 줄 몰랐어요. 원래 내가 집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연끌대출 때문에 벼락거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원래 집 살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대출 땡겨서 집을 사니까 나만 거지 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는 이 배 아픈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미 기분이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너무 좀 뼈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전작들이 있다 보니까 LH로 끝나버린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 보궐선거가 지나가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으로 민주당이 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조금 만져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연끌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제 주변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연끌 대출로 집을 구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대출 규모는 결국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 금액과 대기업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 금액은 매우 다릅니다. 매우 일부거든요. 근데 그 매우 일부가 가져가다 보니까 또 많은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란 말이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몇몇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10평 살던 사람이 20평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20평 살던 사람이 30평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다. 저도 부산의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3평에서 내 가족이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중3 때 부산 북구 함영동에 있는 24평 주공아파트로 내 가족이 이사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부동산의 화신이냐?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또는 또 하나의 또 넓은 집으로 가려는 그 모든 인간의 욕망을 좀 거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뼈아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 이 말은 너무나도 일반적이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은 직장과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그럼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 내가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A 근처에 살다가 평생 직장이 없으니까 B라는 회사로 이직하죠. 그러면 B라는 회사 근처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당연히 A라는 곳에 살면서 B라는 지역의 부동산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겹쳐서 내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빨리 못 팔아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모두 다주택자다, 투기 수요다라고 잡아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세하게 모든 사람들이 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청와대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으로만 접근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DNA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럼 민주당이 무엇을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선 때 조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지만 흔히 말하는 진도의 금기 깨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은 제가 앞으로 2050년까지는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나라 정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 한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보는 것일까, 그리고 민생 이슈, 이 세 가지 이슈가 제일 크다 봅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가 2도가 낮아지면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2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전기차도 하고 태양광도 많이 깔고 풍력 발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을 친환경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저는 새로운 산업의 전환점으로 생각하자. 태양광 패널을 만들면 그 기술이나 흔히 말하는 특화된 특허가 나오면 다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모든 세계가 태양광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친환경과 관련된 벤처 창업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당선됐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당선이 되고 5년간 벤처 창업 투자를 많이 늘렸죠. 그때 등장했던 회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 등등의 모든 기업들이었어요. 그 세계 서열하면 자동차, 가전 등이었죠. 지금은 IT 기업이 나와졌죠. 그때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걸 넘었다, 나 성공했다, 나 같은 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이 16년에 저와 입당했었던 사람이 전에 김병장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키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해보면 수화 이후 87년 이후 지금 약 30, 40년